저는 올해 69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지 40여 년이 넘었죠. 두 아들을 키우며 큰 탈 없이 살아왔고 남편과도 그럭저럭 잘 지내왔습니다. 큰아들은 벌써 결혼한 지 오래됐고 작년에 드디어 둘째 아들도 장가를 갔어요. 둘째 아들 민수는 35이었습니다. 형보다 늦게 결혼했지만 저는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32이라고 했죠. 첫 만남은 동네 커피숍에서였어요. 민수가 긴장한 얼굴로 수진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키가 작은 편이었고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연하게 했더군요. 인사를 하는데 말씨가 참 곱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저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대부분 화장도 진하고 말투도 거친 편인데 수지는 달랐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가 느껴졌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지는 회사 사무직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취미는 요리라며 밝게 웃었죠. 저는 그 미소가 참 순수해 보였어요. 어머님, 혹시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세요?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동네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죠. 남편과 큰아들 내외, 그리고 민수까지 다 모였습니다. 신부 측에서는 수진과 예비 안사돈 한 분만 오셨어요. 예비 안사돈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진과 많이 닮았더군요. 단아한 인상에 말씀도 점잖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딸 잘 부탁드려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죠. 바깥사돈 어른은 어디 계세요? 예비 안사돈이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남편이 지방에서 사업을 해서요. 지금 부산에 있는데 일이 바빠서 못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바쁘니까요. 이해할 수 있었죠. 대신 예비 안사돈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한과 세트와 홍삼 제품이었습니다. 형편없지만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어요. 예비 안사돈은 저희 가족과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큰아들 내외도 예비 안사돈을 편하게 대했죠. 밥을 먹으며 결혼 날짜와 예식장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할까 해요. 저희 둘 다 화려한 걸 안 좋아해서요. 수진이 민수를 보며 웃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답다고 생각했죠. 굳이 큰 잔치를 벌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작은 예식장을 빌렸습니다. 하객도 양가 친지들만 조촐하게 모였죠. 그런데 그날도 바깥사돈은 오시지 않았어요. 급한 해외 출장이 생겨서요.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하세요. 안사돈이 송구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쉽긴 했지만 이해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딸 결혼식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결혼식은 아름답게 치러졌어요.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행복한 표정이었죠. 안사돈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했습니다. 수진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저에게도 다가와서 말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마련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했죠. 수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과일이나 반찬거리를 사들고 왔죠. 그리고 제가 편찮다고 하면 바로 달려왔어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까요? 이런 말을 하며 진심으로 걱정해줬습니다. 저는 수진이 점점 더 예뻐 보였어요. 수진은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수진이 만들어준 갈비찜은 일품이었어요. 제가 갈비찜을 좋아한다고 한번 얘기했는데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시려나 모르겠어요. 아니야, 정말 맛있어. 요리 솜씨가 대단하구나.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좋게 봐주시는 거죠. 이렇게 소박한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좋았어요. 민수도 수진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둘이서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곤 했는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큰아들도 수진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수진이 참 착해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봐도 착한 애야.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수진을 예뻐했어요. 둘이 만나면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죠. 명절 때도 수진은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줬어요. 제사 음식을 만들 때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제사를 귀찮아하는데 수진은 달랐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수진은 뭐든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기특했죠. 우리 가족은 수진이 온 뒤로 더 화목해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수진을 귀여워했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는 편인데 수진이 오면 먼저 말을 걸곤 했죠. 수진아, 밥은 먹었어? 네, 아버님. 아버님은 건강하시죠? 이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저는 흐뭇했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진의 진짜 모습을요. 결혼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자주 저희 집에 왔고 저는 며느리가 참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눈가도 조금 부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죠.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권하며 차분히 얘기해 보라고 했죠. 아버지 사업체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거래처에서 계약금을 당장 입금해야 하는데 자금이 묶여 있대요. 수진이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며느리 친정 사정이 어렵다니 말이죠.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 드리기가 너무 죄송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죠.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2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도 여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었거든요. 다음 달에는 꼭 갚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때까지는 자금이 풀린대요. 수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친정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알았어.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찾았어요. 수진에게 돈을 건넸을 때 수진은 또다시 눈물을 보였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래, 알았어. 친정아버님께 잘 전해드려. 수진은 여러 번 절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착한 며느리를 두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이 어려울 때 시댁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여겼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서 돈을 갚는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친정 사정은 좀 나아졌어? 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자금이 생각보다 늦게 풀려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사업 자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며느리를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또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어머님, 또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아버지 사업체에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500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천만 원도 아직 못 갚았는데 또 돈을 빌려달라니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일주일 안에 갚을게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도 난색을 표했죠. 하지만 결국 또 빌려줬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지는 몇 번 더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300만 원, 400만 원씩 작은 금액이었지만 쌓이다 보니 제법 큰 돈이 됐습니다.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이번 주 안에 꼭 입금할게요. 수지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제때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 날짜가 되면 또 다른 핑계를 댔죠. 거래처에서 입금이 늦어졌어요. 은행 대출 심사가 늦어져서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집에 가도 돼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수진이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요? 큰아들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친정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얼마나 빌려줬는데요? 한 3천만 원 정도?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더군요. 저도 수진이한테 돈 빌려줬어요. 3천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한테도 그렇게 큰 돈을 빌렸다니요. 아버지 사업체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려줬는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수진이 저희한테 빌린 돈은 친정 사업 때문이라고 했는데 큰아들한테는 투자라고 했다니요. 수진이한테 언제 갚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한 달 뒤에 갚는다고 했는데 벌써 석 달이 지났어. 큰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민수한테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혹시 정말 친정 사정이 어려운 건지도 모르잖아. 저는 이렇게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큰아들도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수진이 정말 우리를 속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친정 사정이 어려운 걸까요? 며칠 뒤 수진이 또 집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어요. 과일을 사들고 왔죠. 어머님, 사과 사왔어요. 요즘 맛있더라고요. 저는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친정 사정은 좀 나아졌어? 아,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수지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표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며느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수진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뜸하고 갚겠다던 약속은 계속 미뤄지기만 했죠. 결국 큰아들이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어머니, 동생네 사돈어른 전화번호 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때 받았던 청첩장에 적힌 번호를 알려줬죠.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저도 옆에서 긴장하며 듣고 있었죠.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큰아들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시댁인데요. 사돈 어른이시죠?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이요? 저희 딸 이름이 수진이 아닌데요.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수진이요. 저희 동생이랑 작년에 결혼했는데요. 결혼이요? 저희 딸은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번호를 잘못 거신 것 같아요. 큰아들은 당황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저희랑 상견례 하신 거 맞으시죠? 한정식 집에서요. 상견례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정말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큰아들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어머니, 이거 큰일인데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수진이가 우리를 속인 거야? 그런 것 같은데요. 상견례 때 만났던 사람도 진짜 어머니가 아닌 거잖아요. 큰아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큰아들이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있다고 했어요. 민수야, 지금 당장 집에 올 수 있어? 중요한 일이 생겼어. 형, 무슨 일인데?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 회의는 나중에 하고 지금 바로 와. 수진이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얘기 못해. 빨리 와. 1시간 뒤 민수가 헐레벌떡 집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큰아들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안사돈에게 전화한 일, 수진이라는 딸이 없다는 얘기, 상견례 때 만난 어머니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것까지요. 민수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큰아들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거실로 들어오다가 우리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민수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줘. 뭔데요? 당신 친정 어머니 전화번호 맞아? 우리가 받은 거?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요. 그게 그러니까.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큰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형이 전화해봤는데 수진이라는 딸이 없대.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수진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잠깐의 실수였어요. 정말이에요. 잠깐의 실수요?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수진을 바라봤어요. 믿었던 며느리가 이렇게 거짓말쟁이였다니요. 수진이 흐느끼며 설명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재혼하셨어요. 그 뒤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연락도 안 하고 지냈죠. 그래서요? 결혼할 때 혼자 오기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 부탁했어요.
한 번만 어머니 역할을 해달라고요. 수진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황당한 얘기였어요. 결혼식에 가짜 어머니를 데려왔다니요. 그럼 전화번호는요? 왜 엉뚱한 사람 번호를 준 거예요? 그것도 그 언니 번호예요. 근데 언니가 나중에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너무나 허술한 변명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계속 울며 애원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수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울 듯이 절을 했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서서 아내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빌린 돈은?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그건 정말 급해서 빌린 거예요. 꼭 갚을게요. 언제요? 벌써 몇 달째 갚는다고만 하고 한 푼도 안 갚았잖아요. 큰아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수가 걱정됐죠. 신혼인데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요. 민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둘을 헤어지게 해야 할까요? 민수야, 내 생각은 어때? 저는 수진이를 믿고 싶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아내를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큰아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동생, 정신 차려.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이 뭔데? 형,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요. 제발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아들의 결혼 생활이 걱정됐습니다. 알았어. 이번 한 번만 봐주자. 대신 수진아,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수진이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민수 때문이었죠. 큰아들은 못마땅해 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거짓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이 숨어 있는 걸까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그 일 이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온갖 반찬거리를 사들고 왔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왔죠. 민수도 아내가 달라졌다며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수진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 평소처럼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을 봤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싶었죠. 무슨 일인데? 사실 요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민수 오빠도 알고 있어요.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건 좋은 생각이네. 네, 그런데 사업자 등록하고 카드를 만들려니까 제 신용등급이 좀 낮아서요. 신용등급이? 네, 예전에 통신비를 좀 밀린 적이 있어서요. 그게 아직 기록에 남아있나 봐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어쩌려고? 어머니 명의로 잠깐만 카드를 만들면 안 될까요? 정말 잠깐만이에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명의를 빌려달라니요. 하지만 수지는 애교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업 초기 자금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카드 한도도 낮게 설정할게요. 제가 다 관리하고요. 하지만 수진아, 제발요 어머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을게요.
지난번에 빌린 돈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망설였죠. 지난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며느리가 서운해할 것 같았어요. 주민등록증 사본하고 도장만 빌려주시면 돼요. 며칠만 쓰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정말 며칠만 쓰는 거지? 네, 약속할게요. 카드 신청만 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방으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사본을 뜨고 도장도 함께 건넸죠. 수진은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어요. 며칠만 쓰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가방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어봤죠. 수진아, 주민등록증이랑 도장 언제 돌려줄 거야? 아, 맞다. 깜빡했어요. 내일 드릴게요. 카드는 만들었어? 네, 오늘 신청했어요. 승인 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했습니다. 정말 내일 갖다 줄까요? 하지만 수진을 믿기로 했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수진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했더니 바쁘다며 모레 갖다 주겠다고 했죠. 모레가 되니 또 핑계를 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수진아, 도대체 언제 갖다 주는 거야? 이제 안 필요한 거 아니야? 아, 어머님. 죄송해요. 사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이번 주 안에 꼭 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번 주가 지나도 수진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얘기했어요. 민수야, 수진이한테 내 주민등록증이랑 도장 돌려받아라. 어머니가 빌려주신 거예요? 응, 카드 만든다고 해서.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말할게요. 그날 저녁 민수가 수진에게 말했나 봐요. 다음 날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내일 꼭 갖다 드릴게요. 그래, 꼭 가져와. 하지만 내일이 돼도 수진은 오지 않았어요. 핑계만 늘어났죠. 저는 화가 났지만 며느리에게 소리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죠. 어머님, 오늘 마트 가실 때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마트? 네, 장 봐야 할 게 있어서요. 어머님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가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좋아. 몇 시에 올래? 2시쯤 갈게요. 2시가 되자 수진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이었어요. 화장도 깔끔하게 했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죠.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이제 나가려던 참이야. 저는 가방을 들고 수진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 대형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가는 길에 저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랑 도장 가져왔어? 아, 그게요. 집에 두고 왔어요. 장 보고 가서 바로 갖다 드릴게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카트를 끌며 제 옆을 따라왔어요. 저는 필요한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죠. 채소, 고기, 생선, 과일까지요. 수진도 이것저것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돼지고기 괜찮아 보여요. 제가 오늘 저녁에 수육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그럼 그거 담아.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수진을 보며 생각했죠.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장을 다 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좀 길었어요.
저는 수진과 함께 기다렸죠.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직원이 물건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내밀면서 저는 몰랐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걸요. 수진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직원이 제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제 카드를 손에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는데 눈썹을 찌푸리며 카드 뒷면까지 확인하더군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과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중년 여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 속삭이며 제 카드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자 직원이 카드를 들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뒤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지만 여자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수진을 봤어요. 수진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죠. 남자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어요.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죠? 지금 바로 와주세요. 명의도용 의심건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이요? 명의도용이요? 저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카드에 문제라도 있나요? 뒤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것도 보였어요. 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가 명의도용 의심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명의도용이요? 이게 제 카드인데요. 본인 명의가 맞으신가요? 네,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예요. 저는 가방을 뒤적여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여자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인이 맞으시네요. 하지만 이 카드는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족 명의도용 사기와 연관돼 있습니다. 가족 명의도용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헉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였죠. 수진을 돌아봤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수진아, 너 괜찮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불안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수진이 뭔가 연루돼 있다는 걸요. 남자 직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고객님, 카드사에서 보낸 명의도용 의심 카드 리스트입니다. 고객님 카드가 이 리스트에 있어요. 직원이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과 카드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카드를 만든 적이 없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 안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수진에게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빌려준 일이요. 설마 수진이 그걸로 카드를 만든 건가요? 저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수진아. 제가 부르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수진이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다는 걸요. 수진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소동을 벌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경찰이요? 네, 이런 경우는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듯 쳐다봤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경찰관 2명이 마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 경찰관과 여자 경찰관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남자 경찰관이 직원에게 물었어요. 직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봤죠. 본인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카드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진이 황급히 마트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 걷는 게 아니라 뛰다시피 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수진아, 어디가? 하지만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출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저 사람 잡으세요.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마트 보안요원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덩치 큰 남자 보안요원이 수진 앞을 가로막았죠. 잠시 기다려주세요. 보안요원이 수진을 제지했습니다. 수진은 보안요원을 피해 옆으로 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여자 경찰관도 달려가서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화장실 가시려던 거죠? 경찰 조사 끝나고 가셔도 됩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앙. 수진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경찰관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경찰관이 수진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죠. 저는 다가가서 수진을 봤어요. 믿었던 며느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수진아, 일어나.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사과해서 뭐해? 일어나서 경찰 얘기나 해.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경찰관이 수진을 부축했죠. 남자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카드를 만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수진이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고 그게 명의도용 사기였다는 거요. 네, 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빌려갔어요. 언제 빌려가셨나요? 한 달 전쯤이요. 경찰관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죠. 신분증 있으세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어요. 신분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확인하더니 무전기로 뭔가 얘기했어요. 신원 조회 좀 해주세요.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를 보며 말했죠.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수진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을 따라 나섰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작은 방이었어요.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경찰관의 질문을 기다렸죠. 수진은 옆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른 걸까요? 남자 경찰관이 컴퓨터를 보며 말했어요. 이 카드 말고도 부인 명의로 된 카드가 더 있습니다. 더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총 3장입니다. 모두 한 달 사이에 만들어졌네요. 3장이요? 저는 한 장만 알고 있었는데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2건 받았습니다. 대출이요?
네, 신용대출로 각각 2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합치면 5천만 원이네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5천만 원이요? 수진이 제 명의로 그렇게 큰 돈을 빌렸다니요. 경찰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 아드님 명의로도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승인은 안 났어요. 아들이요? 어느 아들이요? 둘째 아드님이요. 민수 씨,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수진이 남편 명의로도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니요. 그리고 큰아들분 명의로도 카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아직 승인 전이고요. 큰아들까지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진이 저희 가족 모두를 타겟으로 삼았던 거예요. 여자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신원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부인, 며느리분 본명이 뭐라고 아세요? 수진이요. 이수진. 아닙니다. 김미선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김미선이요? 수진이 아니고요? 이름도 가짜였어요? 네,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3년 전부터 수배 중이었어요. 수배요? 경찰관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수진, 아니 김미선의 사진이 있었어요. 결혼 사기, 금융 사기,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가 적혀 있었죠. 이 사람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서 가족들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이에요. 저는 몸이 떨렸어요. 그러면 민수와의 결혼도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나요? 결혼은요? 저희 아들이랑 정식으로 결혼한 거 맞죠? 여자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위조된 서류였어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 아닙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가짜 결혼이었다니요. 민수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남자 경찰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 1년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6천만 원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직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문이 열리며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피의자 조사 끝났습니다. 모든 혐의를 자백했어요. 체포영장 청구하죠.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수진이 수갑을 찬 채로 복도를 지나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은 경찰관에게 끌려가듯 사라졌어요. 경찰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분들도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어요. 먼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본명이 김미선이라는 것, 3년 전부터 수배 중이었다는 것, 결혼도 가짜였다는 것까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네. 지금 경찰서로 올 수 있어? 네, 지금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수진이 잡혔어요? 응, 경찰서로 와라. 피해 신고해야 해. 알겠어요. 지금 갑니다. 30분쯤 지나서 두 아들이 도착했어요.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도 초점이 없어 보였죠. 민수야. 제가 부르자 민수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였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큰아들이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동생, 정신 차려. 이제 수습해야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저희는 경찰관 앞에 앉아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수진이 돈을 빌려간 과정,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빌려준 일,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들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큰아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려나? 진정해, 아들. 저는 큰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진술서를 다 작성하고 나니 경찰관이 말했어요. 내일 은행에 가서 명의도용 피해 신고를 하세요. 대출 승인 안 된 거는 취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나간 돈은요?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명의도용이 증명되면 일부는 면책받으실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빌려준 돈은 돌려받기 힘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마트 직원분이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더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카드사에서 의심 목록을 보냈는데 그 직원분이 잘 확인하신 거예요. 저는 그제야 마트 직원에게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피해가 더 커졌을 테니까요. 경찰서를 나오니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큰아들이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저는 진짜 수진이를 사랑했어요. 알아, 동생. 근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이름도, 결혼도, 사랑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 상처가 아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 가족은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수진의 웃음, 갈비찜을 만들어주던 모습,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목소리까지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옆방에서 민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민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응, 아들. 저는 민수 옆에 앉았어요. 아들의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울어, 다 울어. 참지 마. 민수는 제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지만 아픔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저희 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민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민수야,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어머니. 그래도 먹어야 해. 몸이라도 챙겨야지. 하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큰아들은 아침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법률 상담소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밤새 잠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아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자. 저도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이미 수진에게 빌려준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나간 대출금도 5천만 원이었죠. 합치면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요. 저희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머니, 내일 은행 가야 해요. 명의도용 피해 신고하고 대출 취소 신청해야 해요. 그래,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저와 큰아들은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 접수 번호도 알려줬죠. 일단 명의도용 피해 접수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탕감은 경찰 조사 결과를 봐야 해요.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대출금 상당 부분을 탕감받으실 수 있어요.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전액 탕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죠. 은행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큰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법률구조공단에 가봐요. 거기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대요. 그래. 네, 저소득층이나 피해자들한테 변호사를 연결해준다고 해요. 저희는 바로 법률구조공단으로 갔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명의도용 사기 피해자시면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이요? 네, 수진 씨, 아니 김미선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어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마트 직원분한테 인사드리러 가면 어때요? 그러고 싶은데 괜찮을까? 당연하죠. 그분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잖아요. 다음 날 저희는 마트로 갔습니다. 그날 경찰을 불렀던 남자 직원을 찾았어요.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저기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때 그분이시네요. 어떻게 되셨어요?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더 큰 피해를 막았어요. 큰아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직원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이런 명의도용 사기가 정말 많아요. 카드사에서 의심 카드 리스트를 매주 보내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어르신 명의로 된 카드는 특히 조심해서 봐요. 저는 이 직원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았어요. 별 말씀을요. 건강하세요. 마트를 나오며 큰아들이 말했어요.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네요. 그러게 말이야.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조금씩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밥은 먹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네, 어머니.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천천히 회복하자. 시간이 약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여전히 어두웠지만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았다고 연락을 줬어요. 김미선의 형사재판이었습니다. 재판 보러 갈 거예요, 어머니? 가야지. 끝까지 봐야 해. 한 달 뒤 저희는 법정에 갔습니다. 김미선이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김미선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서 있었어요. 피고인 김미선은 결혼사기, 금융사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김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징역 3년이면 짧다는 생각도 들었죠. 법원을 나오며 민수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아직 젊잖아. 민수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어요. 저는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법률 구조를 받아 피해 회복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명의도용으로 나간 대출금 중 3천만 원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천만 원은 제가 갚아야 했지만 그래도 전액보다는 나았어요. 빌려준 돈은 돌려받기 힘들 것 같았지만요. 민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큰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저도요. 민수가 말했어요.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우리 이 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이겨냈잖아.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혼자였다면 못 이겨냈을 겁니다.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야.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다니요. 맞아요, 아버지.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웃었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돈도 잃었고 마음도 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았죠. 큰아들은 동생을 더 챙기게 됐고 민수는 형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저와 남편도 아들들과 더 자주 대화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화가 나고 속상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저희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로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조심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쉽게 믿지 않고 중요한 서류는 함부로 빌려주지 않기로요. 저희 가족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게 이번 일이 준 유일한 선물인 것 같아요.